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20살의 강유진은 아버지 강태수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늘 어둠이었지만 오늘 밤의 어둠은 유난히 무겁고 낯설었다. 발밑에 흙길이 끝나고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판자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낡은 다리 위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유진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다리의 미세한 흔들림과 바로 아래에서 포효하는 거대한 물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물소리가 너무 커요. 무서워요. 유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의 예민한 청각이 잡아내는 강물의 소리는 평범한 시냇물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거의 다 왔다, 아들아. 강태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유진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손에서는 평소에 느껴지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유진의 다른 감각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공기 중에는 쇠 비린내와 짙은 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다리 중앙에 이르렀을 때 강태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유진을 돌려쓰고 그의 양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다.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 동작에 가까웠다. 유진아,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엄마, 보고 싶지 않으냐? 어머니,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유진의 시력도 바로 그 사고로 잃게 되었다. 어머니라는 말에 유진의 마음이 아련해졌다. 네,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 이제 곧 만나게 해주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유진이 그 말의 섬뜩한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에 엄청난 힘이 실렸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밀려났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물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다. 배신감에 몸부림칠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마지막 의식은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긴 채 차갑고 거친 물살 속으로 잠겨들었다. 왜? 조금 떨어진 강둑. 퇴직한 경찰견 아레스와 함께 밤 산책을 나온 젊은 경찰. 김진우는 강 쪽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은퇴 후에도 아레스와의 산책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고요한 밤, 사나운 강물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된 점원 셰퍼드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아레스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낡은 다리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아레스, 왜 그래? 조용히 해. 진우가 녀석을 달랬지만 아레스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순간 진우의 귀에도 무언가 들렸다. 강물의 포효 소리 위로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 철퍽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했다. 사람이었을까 설마. 이 깊은 밤에 이 위험한 곳에 누가, 진우가 망설이는 사이 아레스가 미친 듯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녀석은 진우의 재질을 뿌리치고 낡은 다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리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검고 사나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레스,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둑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어둠을 갈랐다. 그는 필사적으로 물 위를 훑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몇십 미터 아래. 거친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생명체가 보였다. 아레스가 의식을 잃은 듯한 한 소년의 옷덜미를 필사적으로 물고 물 위로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강물의 기세가 너무 거셌다. 훈련으로 단련된 아레스조차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다. 젠장. 진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제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의 온몸을 찔렀다. 그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마침내 소년과 아레스에게 다가간 그는 축 늘어진 소년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았다. 아레스 정신 차려, 이쪽이야. 그는 소리치며 지친 파트너를 독려했다. 아레스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주인을 향해 헤엄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우는 사투 끝에 마침내 소년과 아레스를 끌고 축축한 흙바닥 위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소년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진우는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앳되어 보였다. 그리고 소년의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한 채 미동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 기력을 회복한 아레스가 다가와 쓰러진 소년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녀석은 소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진우는 소년의 얼굴과 어둠 속에 위압적으로 서 있는 낡은 다리를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에서 끔찍한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족 사고가 아니다. 이 어린 소년은 누군가에 의해 저 다리 위에서 던져졌다. 누가, 대체 어떤 악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린 소년을 이 거친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단 말인가. 진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제복을 벗어 소년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이 비정한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범인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강유진의 세상은 소동향 냄새와 낯선 소음, 그리고 까슬까슬한 침대 시트에 감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그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어둠 너머에 더 깊고 차가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하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인 듯했다. 하지만 그 기계적인 목소리는 그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몸을 뒤로 물렸다. 바로 그때 따뜻하고 축축한 무언가가 그의 손등을 핥았다. 그리고 묵직하고 복슬복슬한 머리가 그의 팔에 기대어 왔다.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
그것은 순수한 위로와 걱정의 소리였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 온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털을 꽉 움켜쥐었다. 칠흑 같은 공포의 심연 속에서 그 따뜻한 생명체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괜찮니? 정신이 들어. 이번에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경찰관 김진우였다. 그는 지난밤 강물에서 자신과 파트너인 아레스가 소년을 구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 이름이 뭐니? 부모님 연락처라도 알려줄 수 있겠어? 진우의 질문에 유진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진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님은 분명한데 유일한 피해자이자 목격자가 기억을 잃었다. 사건은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동물인 아레스가 병실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레스의 목줄을 잡으려 하자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경고음을 냈다. 유진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이들을 경계하는 완벽한 보호자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소년에게 아레스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병원 측을 설득했다. 결국 아레스는 소년의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소년과 충성스러운 경찰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아레스에게만 의지했다. 그는 두려울 때마다 개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었고 자신의 공포와 혼란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아레스는 마치 다 알아듣는다는 듯 그의 손을 핥거나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그를 위로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소년의 인생을 되찾아 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는 소년에게 임시로 수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레스에게 보호받은 아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강태수는 자신의 집에서 완벽한 비통에 잠긴 아버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정황은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의 모습으로 꾸며졌다. 그는 곧장 변호사를 만나 아내의 유언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들 유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 이제 유일한 상속인은 자신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사모님의 유언장은 신탁으로 묶여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드님인 강유진 군이 만 21세가 되는 생일에 상속되며 그전까지는 회장님께서는 신탁관리인으로서 일정한 생활비만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뭐라고? 그럼 유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유진 군이 21세 이전에 후사 없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모님께서 지정하신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 돌아가는 몫은 없습니다. 강태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판이었다. 최강혁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쥐새끼가 되었다. 다시 병실. 진우는 무료해야 할 수호를 위해 작은 라디오를 가져다 주었다. 라디오를 켜자
조용한 클래식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찔렀다. 잊어버린 기억의 장막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각이었다. 아,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레스가 걱정스럽게 낑낑거리며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진우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소년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단단히 잠겨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음악이 그 기억의 창고를 여는 열쇠 중 하나일지도 몰랐다. 이름 없는 소년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밝힐 첫 번째 단서가 소리 없는 선율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유진, 아니 수호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문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세상에서는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시력을 잃은 대가로 신이 내린 선물인지 혹은 생존을 위한 본능의 진화인지 그의 청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그는 이제 복도를 걸어오는 간호사의 발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 알아맞혔다. 최 간호사의 걸음은 늘 일정하고 규칙적이었고 박 간호사의 신발은 왼쪽 굽이 미세하게 더 달아있어 독특한 비대칭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는 김진우가 지쳐있을 때의 깊은 한숨 소리와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좌절했을 때의 짧고 거친 숨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소리는 그에게 있어 색깔이고 형태이며 감정이었다. 그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귀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도 소리를 타고 찾아왔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어느 날 밤에는 한 여인이 불러주던 다정한 자장가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병실 벽식에 째깍거리는 소리는 태엽을 감던 작은 오르골에 맑은 멜로디에 대한 희미한 잔향을 남겼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특히 가식적이고 부드러운 의사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끈적한 거짓이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진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가 자신의 비극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김진우의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소년의 DNA와 지문을 전국 실종자 및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강태수가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강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소년과 연결 지을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 현장인 낡은 다리 근처에는 CCTV 하나 없었고 목격자도 전무했다. 경찰서의 동료들은 이제 그만 사건을 종결하라고 종용했다. 김순경, 이건 그냥 운 나쁜 사고일 수도 있어. 더 파봐야 나올 거 없어. 하지만 부장님, 그 아이는 명백히 누군가에게 떠밀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 보지 못하셨습니까? 봤지.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진우는 답답함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병실에서 오직 아레스에게만 의지한 채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소년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편
강태수의 삶은 시시각각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의 유산은 신탁에 묶여 그림의 떡이 되었고 빚쟁이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점잖게 전화를 걸어오던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TY그룹의 그림자 금융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었다. 강태수 씨, 회장님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가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 주까지 약속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신 팔다리 중 하나는 한강 어딘가에서 물고기밥이 될 줄 아시오. 강태수는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범죄자가 아니라 코너에 몰린 겁먹은 쥐새끼에 불과했다. 그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더욱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진우는 수사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장소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왜 범인은 인적도 드문 그 낡은 다리를 범행 장소로 택했을까? 그는 그 지역의 토지 대장과 과거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을 듣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떠도는 소리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자장가를 불러주던 여인의 목소리, 맑은 소리를 내던 오르골, 그리고 꿀바른 거짓말을 속삭이던 남자의 목소리. 그는 마지막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목소리를 붙잡으려 애쓰는 순간 기억의 파편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떠올랐다. 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강물의 포효 소리. 자신이 다리 위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 과거의 소리가 그가 겪은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었다. 유진의 보이지 않는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심연은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아주 조금씩 하나의 메아리가 또 다른 메아리를 불러오며 그에게 진실의 조각들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소리들을 따라가야만 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김진우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하는 수호의 뒷모습을 보았다. 소년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그때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아레스가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고 지워질 수 있지만 개의 기억은 냄새에 묶여 있다. 그것은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기억의 방식이다. 그는 결심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진과 아레스를 데리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다시 찾은 강가의 다리. 유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강물 소리에 몸을 떨며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다. 그는 아레스의 목줄을 풀었다. 아레스 찾아. 그것은 범인을 찾으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이 소년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 흔적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아레스는 다리 위를 킁킁거리지 않았다. 대신 코를 땅에 박고 주위를 맴돌더니 이내 바람을 타고 온 어떤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희미한 냄새였지만 녀석의 뇌리에 각인된 냄새였다. 아레스는 망설임 없이 도로가 아닌 수풀이 우거진 샛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오래된 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담쟁이 동굴로 뒤덮인 낡은 유럽풍의 2층짜리 별장이 서 있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였다. 집이네. 낡은 집이 한 채 있어. 진우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레스는 곧장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긁으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 냄새 너머로 오래된 책과 말린 라벤더의 희미하고 그리운 향기가 느껴졌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우의 인도를 받으며 낡은 거실을 지나갈 때 유진의 손끝의 하얀 천으로 덮인 거대한 무언가가 스쳤다. 그는 홀린 듯 천을 걷어냈다. 그랜드 피아노였다. 유진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건반을 찾아 헤맸다. 그가 건반 하나를 누르자 조율이 안 된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명한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소리가 아닌 완벽한 장면이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한 여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만은 선명했다. 그녀가 바로 이 피아노 앞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건반 위를 유영하고 있었다. 그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쇼팽의 녹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유진이는 음악가의 귀를 가졌네. 이엄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유진이 기억의 파도에 휩쓸려 있는 동안 아레스는 방구석 벽난로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맹렬하게 킁킁거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다. 진우는 호기심에 차에서 가져온 공구로 녀석이 긁던 마룻바닥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공간 안에는 작고 화려한 오르골 상자와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진우가 오르골을 열자 단순하면서도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유진이 꿈속에서 듣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그는 이어서 편지를 꺼내 들었다. 우아한 필체의 한글로 쓰인 편지였다. 그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한 여인이 남긴 사적인 편지였다. 사랑하는 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편지 속에서 유진의 어머니는 H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강태수에 대한 커져가는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정한 가면 속에 차가운 심장을 가졌어요. 언젠가 그가 나와 우리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두려워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의 특별한 멜로디와 이 편지를 이곳에 숨깁니다. 진우는 먼지 쌓인 별장 안에서 편지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어머니의 기억에 떨고 있는 유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충성스러운 개를 보았다. 이제 그는 피해자 어머니의 과거와 강태수의 아기에 대한 첫 번째 물증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미스터리가 그의 앞에 던져졌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희애는 누구인가? 진실로 향하는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있었다. 김진우는 새로운 단서에 활력을 얻었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밤을 새워 낡은 별장의 소유주를 추적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의 이름은 오수연. 그녀는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일한 상속인은 아들 강유진으로 법적 보호자는 새 남편인 강태수로 되어 있었다. 마침내 소년의 진짜 이름이 밝혀졌다. 김진우는 즉시 강태수가 제출했던 실종신고서와 이 정보를 연결했다.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수는 아들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마치 비극적인 사고인 것처럼 실종신고를 한 것이다. 진우는 편지에 적힌 H의 정체를 파고들었다. 그는 오수연이라는 여인의 과거, 강태수와 결혼하기 이전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그녀가 젊은 시절 비극적으로 헤어진 연인이 있었다는 소문. 상대는 당시 떠오르는 재벌 3세였던 남자.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금융그룹 TY의 총수인 한서준 회장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TY그룹의 그림자 같은 사채업자들은 그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린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TY그룹의 총수인 한서준 회장을 직접 만나 자비를 구걸해볼 생각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죽은 아들 이야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면 혹시라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 강태수는 굴욕적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한서준의 집무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공간. 한서준은 감정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태수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불의의 사고로 아들까지 잃었다며 눈물 연기를 펼쳤다. 한서준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에게 강태수는 그저 실패한 투자, 처리해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가 경멸적인 표정으로 경비를 불러 그를 쫓아내라고 하려던 순간이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다음 약속이신 김진우 순경님이 도착했습니다. 고 오수연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오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진우를 안으로 들이라고 지시했다. 강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어야 했다. 집무실로 들어선 김진우는 강태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강물에서 발견한 소년과 그의 기억 상실증, 그리고 버려진 별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오르골과 편지를 꺼내 보였다. 진우는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애틋하고 슬픈 멜로디가 긴장감이 감도는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한서준의 냉정한 가면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 멜로디는 오래전 자신이 오직 수연을 위해 직접 만들었던 둘만의 노래였다. 이어서 진우는 편지를 들어보였다. 사랑하는 혜계. 그는 강태수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음해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태수가 편지를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한서준은 그의 발작적인 외침을 무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오수연, 둘만의 노래, 그리고 사고로 그녀와 함께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강물에서 발견된 기억을 잃은 소년, 오수연의 법적 아들, 그리고 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자신을 기묘하게 닮았던 그 소년의 얼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진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눈앞에 저 비굴하고 추악한 인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한서준의 얼굴에서 냉혹한 기업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통에 잠겼던 연인의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감정이 이글거렸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신성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태수를 빚쟁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의 유일한 아들을 살해하려 한 악마를 보고 있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복수와 되찾음의 문제였다. 한서준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만년설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TY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남김없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수의 모든 부채를 동시에 회수하고 그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으며 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그의 모든 사기 행각과 횡령 혐의를 샅샅이 파헤쳤다. 단 몇 시간 만에 강태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서준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강태수를 호위하여 낡은 별장으로 끌고 갔다. 동시에 한서준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아직 수호라 불리는 유진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어쩌면 네 기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는 김진우 순경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경찰관으로서의 그의 진정성과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먼지 쌓인 별장 내부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익숙한 냄새와 공간의 울림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거실 한가운데 강태수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한서준은 마치 심판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수. 한서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다. 왜 이 아이를 강물에 던졌지? 유진은 한서준의 위험 있는 목소리와 그의 반박하는 강태수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짓말들을 들으며 기억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낡은 집의 냄새, 근처에 있는 피아노의 희미한 울림, 그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 모든 감각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폭발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 아니었다.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리는 기억의 홍수였다. 아버지의 미묘한 학대와 거짓말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점점 더 차가워지던 그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 날, 다리로 향하던 차 안에서의 대화. 어깨를 누르던 손의 감촉. 이제 곧 엄마를 만나게 해주마라고 속삭이던 차가운 목소리. 추락의 감각, 얼음 같은 강물,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유진의 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리켰다. 아버지. 그 단어는 이제 애정이 아닌 독이 가득 담긴 비수였다. 당신이었어.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람. 어둠 속에서 날 밀어버린 사람. 전부 당신이었어. 한때 소심했던 그의 목소리는 되찾은 진실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의 고발과 한서준의 압박에 마침내 강태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밀었어. 그 빌어먹을 유산만 아니었어도, 오수연 그 계집애만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지만 그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증오와 희열이 뒤섞인 비웃음을 지으며 한서준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당신이라고 깨끗한 줄 알아.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회사를 물려받은 당신 형이. 그들이 오수연을 죽인 거야.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여버렸다고 난 그냥 그들이 남긴 찌꺼기를 치워준 것뿐이야. 당신 집안이 진짜 악마라고. 그 마지막 폭로는 그 어떤 물리적인 충격보다도 더 강하게 한서준을 내리쳤다. 강태수를 향한 그의 복수심은 순식간에 자신의 가족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더 깊고 추악한 배신감 앞에 하찮아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 유진을 보았다. 유진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해당한 어머니를 위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전말을 모두 지켜본 김진우는 히스테릭하게 웃고 있는 강태수의 손목에 조용히 수갑을 채웠다. 눈앞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진짜 깊은 상처는 이제 막 터져나와 지난 20년간 그들의 삶을 지배해온 독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황폐한 풍경만이 남아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의 비극은 법의 심판으로 일단락되었다. 강태수와 한서준의 부친 및 형은 모두 살인교사 및 여러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Y그룹은 한서준의 주도해 대대적인 개혁을 거치며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 세상의 정의는 그렇게 차갑고 공식적인 형태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한유진과 한서준, 두 사람에게는 법정의 심판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깃든 거대한 저택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한서준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쳤지만 유진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돈은 필요 없어요. 죄책감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 솔직한 한마디가 한서준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다.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그 솔직한 대화는 두 사람이 진짜 부자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유진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그녀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서툴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한서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들을 찾아냈다. 유진의 시력을 되찾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수술이었다. 그는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어둠은 저에게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눈이 아니라 귀로, 온몸의 감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강태수의 거짓말을 보았고, 김진우 순경님의 따뜻함을 느꼈고, 낡은 피아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 눈은 볼 수 없지만 제 영혼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저의 새로운 시력이에요. 저는 이제 어둠이 두렵지 않아요. 더 많은 거짓으로 가득할지도 모르는 세상을 보기 위해 지금 제가 찾은 이 명료함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함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은 더 이상 아들에게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영혼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김진우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그는 여전히 유진에게 친한 형처럼, 든든한 보호자처럼 곁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아레스는 정식으로 그의 가족이 되어 이제는 유진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1년 후 가을, 유진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별장 근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어머니가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을 연습하고 있었다. 서툴지만 그의 연주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서준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아들의 연주를 듣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레스가 다가와 유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딛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아들,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아버지, 그리고 그 둘을 기적처럼 이어준 충성스러운 개. 세 식구는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길고 긴 폭풍 후 끝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에도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